안녕하세요. 존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값이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뭐 한 40번 정도 신고가를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은이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더 중요한 거, 제가 원래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국제 정세 봐드리면서 금을 모아 가야 된다. 은을 나는 모으고 있다. 그래서 실물로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쿠팡으로 사주시면 저한테 후원도 되고 좋다고, 뭐 금, 은 아니더라도 쿠팡에서 좀 쿠팡 링크로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금을 안 팝니다. 금과 은이 그냥 동나버렸어요. 한국에서 이제는 실물 금과 은은 구하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그러니까 뭔가 이 큰 흐름이 오는 거죠. 뭔가 큰 흐름의 변화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금값을, 금 상승이죠, 이걸 도와주는 두 명의 귀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제 거 쿠팡으로 들어가서 추석 선물 세트를 둘 다 돌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왜 금값 상승을 왜 도와주고 있냐,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분 다 결국에는 금리를 내리고 통화량을 많이 늘려서 금값 상승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금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금값 상승을 도와주면서 지금 금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지금 금값이 얼마냐면요, 금 선물 가격이요, 무려 이제는 3,8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100달러씩 올라요, 하루에. 지금 그래서 언제 조정을 할까? 보통 지금 JP 모건이나 5,000달러까지 내년이거든요. 근데 5,00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그랬고, JP 모건은 올해 4,000달러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지 정말 궁금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게, 결론은 코스피도 잘 갈 것이고, 아마 이 두 분 대통령님이 아마 돈을 많이 푸셔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도 잘 갈 거고, 미국 나스닥, S&P 500 다 잘 갈 겁니다. 왜냐? 트럼프도 요즘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통계국장도 이제 바꾸면서 아마 통계 마사지 하면서 경제가 좋은 것처럼 하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많이 풀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금으로도 들어가겠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도 들어가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돈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코스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잘 예상을 하시고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시고, 그래서 금값이 왜 오르냐, 지금 이거 현실 버전도 몇 부작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 중국이랑 저기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 브릭스, 브라질 막 이런 데도 지금 봐드리지 못했고요. 지금 우리 국내외 상황이랑 그다음에 국내 상황이랑 지금 미국 상황만 지금 잠깐 봐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이 오르는 보편적인 관점은 뭐냐, 이 통화량 증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쉽게 이렇게 풀어드렸는데요. 통화량 증가, M2 통화라고 해요. 이거 그냥 M2 통화가 통화량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M2 통화가 늘면 이게 시차를 두고 금값이 올라갑니다. 왜냐, 돈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조금 시차를 두고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금값이 오르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런 요즘 현대 이 통화량 개념으로 하면서 금값이 오르는 지금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또 줄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금값이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M2는 지금 4호 지표이지만 강도와 속도를 보면은 이 금값 흐름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리가 있겠죠. 그래서 금리는 뭐냐, 통화량의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요, 당연히 돈이 유동성이 확대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 달러가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돈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금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고요. 금리는 M2보다 선행 신호로 작동이 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히려 더 이런 금값 상승에 이런 더 영향을 많이 준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실질금리, 그러니까 명목에서 인플레를 뺀 실질금리가 0% 이하면은 마이너스일수록 무이자 자산인 금의 기회비용이 내려가면서 매력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금도 여러분들 생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금 채굴한다. 그래서 금 채굴주도 이렇게 우리가 ETF 투자해야 된다
된다. 금 채굴 회사가 뭐가 있냐 이런 거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제가 이거 그것도 정리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금 채굴하는 ETF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요즘 엄청 잘 가던데 그거 한번 리뷰를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공급도 이제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연간 금 생산이 3,0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정체돼서 지금 이제는 오히려 공급의 탄력성이 낮다. 그러니까 공급을 이게 금값이 오른다고 빠르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래 수요를 보고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을 채굴을 급격하게 늘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금을 진짜 쌀 때 많이 여러분들 쟁여놔야 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M2 통화량의 증가는 금의 증가보다 더 빨리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증가량 보이시죠?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미친 듯이 증가합니다. 왜냐 이렇게 통화량을 늘려야 이게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면은 뭐냐 존버야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돈을 늘려놔야 경제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이런 부를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돈을 많이 풀어야 그렇게 경제가 늘어나고 버블이 생기고 그다음에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AI나 로봇 이런 게 자율주행 이런 신기술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은 뭐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있겠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금리가 아니라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소득 불평등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더 길게 하면은 경제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지금 통화량은 저렇게 늘어나는데요, 여러분들. M2 통화량은 저렇게 늘어나는데 금을 생산하는 생산량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자, 2018년부터 25년까지 금 생산량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3,660톤, 3,670톤, 3,581톤, 3,661톤, 거의 3,660톤 위아래로 이렇게 가고 있죠. 3,700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금값은 이 통화량 대비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계속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1차원적인 얘기인데요. 그냥 이 정도. 통화량이랑 금값이랑 이 상관관계에서도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생산이 지금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첫째는 지구 표피에 금이 거의 고갈됐다. 그러니까 쉽게 캘 수 있는 금은 다 고갈이 됐고요. 예전에 우리가 진짜 지천이 우리나라에서도 금 광산이 엄청 많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제 시대나 아니면 예전에 옛날 시대에도 다 캐버려서 없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금이 거의 채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표피에 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금은 다 채굴이 돼버렸다. 그래서 비트코인처럼 이 난이도가 이제 높아졌다. 그리고 둘째는 금광석 품위가 이 1979년 이후 4분의 1로 하락을 해서 같은 양의 금을 얻기 위해서는 4배에 더 많은 암석을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가도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셋째는 새로운 대규모 금광 발견이 급격히 줄어들어 기존의 이 노후화를 대체할 수 없다.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광산이 잘 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야 존버야 금을 만들면 되지 않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문과생이라 그 금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소 기호 배우잖아요. 금은 원소예요. 원소 기호에 나오는 그 원소이기 때문에 그냥 지구가 생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요 더 많은 그러니까 금 1g을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보다 채굴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야 다이아몬드는 만들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다이아몬드는 여러분들 원소가 아니고요 합성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랩다이아라고 해서 요즘 그렇게 만드는데 랩골드는 나오기가 어렵다. 왜냐 원소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이 이렇게 공급 부족 때문에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의 가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돈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재화는 훨씬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통화량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올라가고 통화량은 당연히 늘어나는 게 맞지만 이 통화량이 워낙 빨리 늘어나니까 그게 점점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지금 재밌는 내용이 있거든요. 실물 자산인 금은 미국의 재무부 있잖아요. 미국 재무부의 대차 대조표에서 부채가 아닌 유일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골드는 그러니까 물리적 금은 미국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부채를 만들지 않고 미국 재무부 금 증서 발행을 통해서 마술적으로 법적 통화 USD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물리적 금은 미국 국채의 가장 큰 적이죠.
지금 요즘 미국 국채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 국채의 이 신용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은 미국 국채를 다 던지고 있고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은 미국 국채보다 금을 더 많이 모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역설이다. 지금 그래서 뭐 미국이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트녹스에 뭐 금이 엄청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포트녹스를 거의 뭐 50년 이상을 까지 않고 있죠. 이거 검사도 안 받고 있고 과연 금이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존버야 이거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포트녹스에 있는 금이. 저는 반반이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금값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금 금 채굴업체 있잖아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금강 업체의 가치는 4,420억 달러 증가를 했다고 하면서 하루에 16억 달러, 야, 매일 9개월 동안에 이렇게 늘어났다. 왜냐? 광산을 크게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 금강 뭐 베릭 마이닝이랑 막 이런 데가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즘 보면. 그래서 금은 돈입니다. 이 국가 채권은 더 이상 준비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많이 매수하고 있지만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금의 양이. 그래서 금이 전체 준비금의 60%를 차지하려면 중앙은행이 추가로 4만에서 6만 톤의 물리적 금을 매수해야 하며 현재 보유량의 2배 또는 3배로 늘려야 된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빠르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국채 위기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장기채 있잖아요. 선진국 장기채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많이 모으지 마세요. 위험할 것 같아요. 저는 채권이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뭐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전자산이 아니다. 차라리 금을 모아라. 그럴 바에는 금과 은이 낫지 않을까. 안전자산으로. 물론 이거는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채는 왜 이자를 줄까요? 금과 은에 비해서 이자를 안 주면은 뭔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디폴트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거죠. 돈을 못 갚을 확률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신용도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은 지금 국채와 그다음에 연준에서 지금 국채 발행을 하면서 QE라고 해서 연준이 국채를 또 사주면서 통화량을 자체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 금에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나와 있고 금가 억제 시도도 예전에 했었죠. 폴 볼커가 뭐 엄청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값이 그때 급락을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금리 인상식이나 아니면은 테이퍼링 할 때 금값은 좀 억제가 되면서 소폭 하락하거나 아니면 폭락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책적으로는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싸우면서 미국은 지금 금값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상승하려고 지금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금이 상승하면 중국한테 그리고 브릭스 이쪽 다극화 진영에게 점점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실제 부채라고 하거든요. 미국의 실제 부채는 이미 175조 달러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예능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충분히 망할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부채가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부채의 이 증가를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진짜죠. 지금 12조 달러가 221년 동안 이 미국에서 증가를 했대요. 12조 달러가 이 부채가. 그런데 불과 지금 2020년 이후에 12조 달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증가를 해버렸다. 221년 걸리던 게 불과 뭐 4년 5년 사이에 그렇게 증가를 해버려서 엄청난 이런 속도로 빠르게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통화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이 오르는 핵심 메커니즘을 보면요, 아까 금리 인하를 해서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 다음에 달러 약세가 되고 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값이 오른다. 그리고 실질 금리가 또 내려가면은요, 그다음에 현금 채권 매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무이자인 금의 이 상대적인 매력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생산이 또 정체되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요, 가격 탄력성이 상향이 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 어렵게 좀 얘기했는데요. 그다음에 미국채가 많이 발행되면요, 금값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미국의 빚이 많아지면 당연히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쭉 뭐 여기 아까 폴 볼것이 뭐 통화량 축소 때문에 금 약세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은 강한 상승장이었죠. 그래서 134% 올랐지만 앞으로 저는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3,800 넘어갔죠. 이제는 3,900, 4,000, 5,000, 6,000 이렇게 가지 않을까 금값이. 그래서 뭐 $10,000도 나중에는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1970년도에 장기 상승했을 때 2,200%까지 갔습니다. 금값이. 그래서 앞으로 이게 못 가지 말란 이런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값이 올라가는 거는 역시나 이 기축통
통화의 수명이라고 하죠. 이것도 저는 정확하게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생명 주기 같은 거예요. 이거를 뭐 말로 뭐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역사적으로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 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미국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포르투갈 80년, 스페인 110년, 그다음에 네덜란드 80년, 네, 프랑스 95년, 그다음에 영국 105년, 그다음에 미국은 2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10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00년이 좀 넘어가면요, 이제 기축통화의 과도기가 오고 기축통화가 바뀌어 왔었다. 역사적으로 그랬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다. 그래서 그런 그런 시기가 와서 지금 달러가 흔들리는 거고 금값이 이제는 더 고공행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스페인 있을 때도 역시나 뭐 신대륙을 보고 은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은화가 지금 유럽, 아시아에 있는 사실상 국제 결제 수단으로 됐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은이 과잉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그다음에 해상 금융 역량이 지금 네덜란드와 영국에 뒤처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스페인이 무너졌죠.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제 길더가 올라왔는데요.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이 근대적 뭐 거래 환어음 뭐 이런 인프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면서 뭐 이런 결제 시스템이랑 뭐 신용 공급 이런 걸로 금융 허브 시너지가 생기면서 이렇게 잘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네덜란드도 이런 지금 해상 금융을 장악을 했었죠. 그래서 더 클 수가 있었는데 영국의 지금 산업화와 해군력 이런 시장 규모 추월 때문에 영국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영국 파운드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뭐 프랑스도 있었지만 영국 파운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영국은 역시나 저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을 하고 그 다음에 머니마켓을 키우고 전 지구 이 팍스 브리티나나 이렇게 지금 그랬었죠. 지금 영국이 거의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거의 뭐 장악을 했었죠. 해상 전력으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105년 동안 기축통화를 이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대전을 하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대외 채무가 증가하면서 결국 미국이 부상하면서 미국한테 이제 기축통화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까지 이제 기축통화를 하고 있죠. 근데 과도기였다고 합니다. 1914년에서 44년까지 과도기여서 근본위가 동요되면서 이제는 1931년 이 파운드 금태환 중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 미국이 이제 달러 패권을 장악을 했었죠. 그래서 브레튼 우즈 이 금태환 달러로 하면서 1944년부터 1971년까지는 금을 이렇게 바꿔준다. 달러를 온수당 35달러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금태환 정책을 하다가 닉슨 쇼크로 이제 1971년 때 아예 폐지를 해버렸죠. 폐지를 했는데도 어떻게 이때 이제 금태환제를 폐지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면서 원래 기축통화 패권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계 있죠. 결국에는 페트로달러로 이제 석유와 원자재를 이제 달러 표시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서 여기서 이제 더 갈 수가 있었으면 지금까지 이게 기축통화로 올 수가 있었다. 근데 이제는 점점 이제 그게 수명을 다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 요즘 변화하는 지금 국제 질서를 보면요, 미국이 점점 이제 해상 전력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점점 해상 전력을 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1 도련선은 이제 뒤로 나왔고 그 다음에 제2 도련선까지 해군력을 지금 빼고 있죠. 그래서 해군력이 그렇게 강했는데 이제 점점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이쪽에 밀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군 전력도 지금 보면 뭐 6세대 전투기가 뭐 나온다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미 프로토타입을 내오면서 그런 것도 봤을 때 미사일 전력이나 아니면 해상 전력 그 다음에 전투기 전력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중국이 이제 꿀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필두로 한 이 브릭스 진영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달러 패권의 위기를 맞고 있고요. 이거는 뭐 외부적인 변수고요. 내부적으로는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변수가 또 생기면서 더 빠르게 다국화가 진행되고 있고 기축통화의 패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 내용도 진짜 자세하게 하면 뭐 1시간 이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기축통화의 생명 주기는 뭐 등장, 확립, 전성기, 쇠퇴, 교체 이런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왔다. 그래서 등장기에는 국가 힘이 커지면서 무역 네트워크, 그러니까 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통화가 퍼지면서 기축통화를 장악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확립기에는 금융이 발전하고 해상 패권을,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신뢰도도 얻고 결제와 금융거래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뭐 미국 달러로 가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잖아요. 예전에 로마 은화인가요?
그 로마 황제가 박혀 있는 은화가 어디 가서나 다 쓰일 수 있었던 것처럼 다 이거를 지불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달러가 지금 이렇게 기축통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때가 황리기고요. 그다음에 전성기 이제 글로벌 지배력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글로벌 지배도 했었죠. 미국이 강할 때는 뭐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미국의 국제 질서로 이렇게 쭉 뭐 나토나 유엔이나 다 끌고 갔었죠. 근데 지금 그런 게 다 해체되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쇠퇴기가 오고 있다. 쇠퇴기가 오면서 경쟁 통화, 경쟁국들 있잖아요. 뭐 중국이 이제 조금 부상하고 있죠. 그다음에 금이 또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거 봤을 때 기축통화국이 과도한 부채와 무역 적자를 계속 쌓고 있죠. 그다음에 군사 경제적 지배력도 약화되고 있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타난 지금 현상이죠. 그래서 다른 신흥 세력들, 중국이죠. 중국이랑 러시아를 필두로 한 브릭스 세력들이 무역 금융도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 없이도 이제는 위안화로 국제 거래를 해보자. 그래서 CIPS도 생기고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점점 이제 기축통화에 이런 흥망성쇠가 오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존 버나드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해지를 하기 위해서 금과 은을 모아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교체기가 이제는 점점 왔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에 적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다극 체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마련해야 되냐? 이제 달러에서 이제 금으로 넘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수명은 100년 안팎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수명이 거의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금과 은이 앞으로가 이제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이나 다 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미국 주식이 예전에 80% 이상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요, 이제는 60 이렇게 70, 60으로 빼면서 중국이랑 금과 은으로 점점 이제 포트폴리오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한 60 아니면 50으로 바꾸고 그 나머지 50은 금과 은 그다음에 중국 주식으로 이제 점점 이제 다극화로 저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다극화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존 버나드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인물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왔죠. 트럼프 1기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2기가 되면 완전 이제 1기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이제는 완전 이 친 트럼프 인사로 다 갈아치웠습니다. 이 정부 인사를 갈아치우면서 이제 진짜 트럼프의 완전 마가 정책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오면서 연준을 지금 장악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원래는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1913년에 설립되어서 정치로부터 독립돼서 이제 금리를 결정해 왔고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었거든요. 정치적 압력에도 이제 굴하지 않고 진짜 경제를 위해서 금리를 결정했다 이런 걸 믿으면서 기축통화의 이런 패권도 유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5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을 잡으면서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쿠글러 이사한테도 엄청 아마 압박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사임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연준의 이제 독립성을 계속 훼손하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연준 장악 시도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리사 쿡 해임은 표면적으로 사기 혐의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본질은 정치적 압박이다. 이거 맞죠? 그다음에 스티븐 미란 이 사람을 이사로 지명하면서 이미 연준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파월 후임자로 이제 물색이 되면서 아마 스티븐 미란이 이제 파월이 이제 물러나면 연준을 완벽하게 장악을 할 겁니다. 지금도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이제 선제적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요구와 이제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계속 다른 인사들도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해서 아부 떨게 만들면서 결국엔 연준을 장악해 가고 있다. 이게 참 트럼프 변수가 이렇게 무서워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닉슨 시대의 교훈을 보면요, 닉슨은 재선을 위해서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췄죠. 트럼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연준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금리를 낮추려고 하냐?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을 아마 더 키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부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역시나 금리를 낮춰야 미국 부채이자가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빚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연준 압박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닉슨 때도 지금 그 결과 1970년대 끔찍한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붕괴가 발생했죠. 이때 지금 금값도 2200%까지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44% 떨어졌고요. 달러 가치가 마이너스 18%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폴 볼커가 고금리 정책 20 몇 프로까지 올리면서 결국에는 대공황이 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금값도 떨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으로 이렇게 미국이 지나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준의 이제 독립성 훼손 시에는 경제적 파장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겁니다. 왜냐? 미국이 지금 계속 만약에 트럼프가 연준을 잡아서 금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쥐락펴락 한다고 하면요, 달러의 신뢰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해서 금으로 이제는 다 갈아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터키 사례, 그러니까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을 뭐 올려, 금값 올려, 금값 내려 막 이렇게 하면서 터키 경제를 완전 마비시키고 통화 신뢰를 붕괴시키면서 터키가 뭐 완전 리라화가 폭락을 해버렸죠. 그런 것처럼 이 달러의 신뢰도를 거의 뭐 엄청난 폭락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금값은 더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다극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 법치 수요, 그러니까 법치 수호, 이게 해임을 무효시키고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 이제 보드 장악 후 금리 인하, 아마 트럼프가 미 연준을 장악하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단기 버블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 후 폭풍이 일어나겠죠. 뭐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면서 아마도 버블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터키화가 될 수가 있다. 이 달러 신뢰가 붕괴되고 기축통화 지위가 위협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달러 체제가 이제 100년의 이 신뢰를 결정짓는 분기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그냥 금과 은으로 그냥 달아나 있겠다. 저는 해지를 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정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려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냥 원색적인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비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재정 정책에서 기대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 푸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을 풀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떤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동산 펌핑을 시키면서 신산업 성장 동력을 다 잃어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는 돌려야 될까? 어떻게 이제 이런 내수나 아니면 경제를 돌려야 되냐? 그래서 지금 뭐 무비자로 뭐 중국인들 이렇게 받는다고 하잖아요. 중국인들 무비자로 받아서 어떻게 지금 내수를 한번 돌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초확장 재정 기조, 그러니까 뭐 728조 원 이게 풀어버려서 이렇게 8.1% 확대하면서 사상 최대로 돈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수지 적자를 3% 달성 불가되고요. 그다음에 국가 부채가 50% 돌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풀면서 이거를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규모 정책 펀드를 마련해서 아까 150조 원 이렇게 여기서 이제 AI랑 바이오, 미래산업 이런 데에 투자를 해서 잘 되면 좋겠죠. 잘 돼서 이제는 이런 부채를 갚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화 확대 효과는 확장 재정 지출, 그다음에 통화 공급 증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아마도 이제는 장기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원화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커질 것이다. 그런데 뭐 이런 걸 보면서 당연히 코스피가 오를 거라고 저도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막 그거 맞췄다고 막 엄청 대단한 듯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돈 풀면 원래 올라갑니다. 코스피나 부동산 값이나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높아져서 이 코스피가 올라간 거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돈 풀어서 올라가니까 미국도 이제 돈 풀고 있고 우리나라도 돈 풀어버리니까 이중으로 풀어버리니까 돈이 올라가는 거고, 금의 가치는 계속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뭐 미국 때문에도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또 돈을 돌려버리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래서 금값과 연결고리를 보면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커진다. 지금 우리나라 실물 금을 모으기가 엄청 힘들어요. 지금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골드바랑 실버바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금리가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확정 재정,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하고 돈을 풀어버리면 실질금리가 당연히 마이너스로 되는 효과를 피겠죠. 왜냐, 인플레이션이 올라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환율의 영향도 있죠. 돈 풀기를 하면 국가 신용도가 약화되면서 이제 원화 약세가 불러지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400원, 1,500원, 1,600원 간다는 얘기가 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사례랑 비교하면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재정 남용이 되고 통화 팽창이 되면 자국 화폐의 신뢰도가 추락을 하면서 금이 폭등하는 패턴이 반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재정 그다음에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 유사한 금 가격 상승 시나리오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보면 뭐 경기 부양책으로 뭐 이렇게 소비 쿠폰이나 지역 화폐 그다음에 기본소득 뭐 이런 거 이렇게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풀면 풀수록 당연히 통화 공급이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금 수요가 증가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국의 특수성이 있죠. 한국이 지금 금을 채굴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제 시세 대비 국내 금값이 더 비싸게 형성이 되고 이제는 거의 뭐 금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금이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실버바는 이미 구하기가 이제 힘들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실버바가 점점 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이 금값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지금 영향도로 이렇게 레이더 차트로 분석을 했거든요. 인플레 압력이 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재정 확장이 이 정도. 그다음에 통화 근고비 가장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기본소득도 뭐 8이나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가치로 이렇게 올라가고 달러 약세는 조금 영향을 덜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이제 확장 정책은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피 상승, 그다음에 뭐 부동산 상승, 그다음에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금값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지난 13년간 금 보유량을 늘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외환이랑 금융 방어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기준 금값 상승률이 달러 기준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금은 실물 투자 또는 KRX ETF, KRX 금, 그다음에 ETF, 해외 금 ETF 이런 걸로 전략적으로 해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가 돈을 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을 정상화 시켜야 될 텐데 그리고 경제 산업적으로 뭐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데는 하고 그런 걸 추진해야 될 텐데 저는 그거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상승 뭐 이런 거를 할 거라고 기대는 되지만 그렇지 이렇게 또 될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한번 지켜보죠. 그래서 돈을 풀면서 그걸 같이 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아마 그거를 엄청난 반대를 부딪힐 텐데 과연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금 선물이 지금 3,816달러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이 상승은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 이 국제적으로도 지금 트럼프랑 다극화 시대가 계속 트럼프가 앞당겨 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은도 지금 출발을 했죠. 은이 이제는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으면 은은 한 번 오르면은요 2배 3배가 아닙니다. 뭐 4배 5배 막 10배까지 올라버리는 자산이니까요. 온스당 44달러죠. 이게 이제는 50달러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50달러에서 쉴 것 같은데 근데 트럼프가 계속 저렇게 한다고 하면 금방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50달러 60달러 70달러 어떤 분은 뭐 100달러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죠. 그래서 너무 재밌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들 제가 또 이제 전달해드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쿠팡 링크가 요즘 안 되니까 좋아요랑 구독이랑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특히나 구독을 많이 안 눌러주시거든요. 제 제 시청자 중에서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비율이 뭐 6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